몽골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혹시 그분인가요, 그러면? 예, 아마 맞을 겁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세계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남자이죠. 그리고 지배한 땅만 놓고 보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라고 불리는 그런 남자입니다.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칭기스칸. 최고의 갑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칭기스칸의 초상화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명나라 때 아마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일 겁니다. 실물을 보고 그린 건 아닐 텐데 그래도 비슷하게 그렸다고들 합니다. 상상으로 실물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칭기스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한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오늘 칭기스칸이에요? 몽골어로 하게 되면은 징기스칸 이거요. 칭기스칸 노래 아세요?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징기스칸.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이게 몽골에서 나온 몽골 노래가 아니라 아니에요? 독일에서 독일 밴드에서 만든 그렇구나. 노래이고요.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 뭐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학교에서도 네.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겠네요. 아, 그렇죠. 저희는 징기스칸 하면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써놓은 몽골 비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네. 그거를 달달 그냥 외우도록 해요, 시켜요. 그 정도로? 네, 징기스칸 하면은 약간 이렇게 여기 안에서 뭔가 이렇게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나는 이 위대한 사람의 후손이다. 너무 자랑스럽고. 네. 근데 크리스티나 씨는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유럽에서 이미지 조금 달라요. 그냥 그 죽이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 조금 무서운 이미지 강해요. 예, 맞습니다. 칭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은 그 당시에 고작 10만 명도 안 되는 그러한 기병만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정복했고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이나 또는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넓은 그러한 영토를 지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멋있어. 자, 그래서 칭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나요? 와. 이 지도는 13세기 칭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이 차지했던 영토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거의 석권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다 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탱크 10만 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10만 명이 아니네요. 몽골 제국이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 아니에요, 독수리? 헛소리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헛소리요? 헛소리잖아요, 지금. 지금으로 따지면 드론을 쓰는 건데 독수리 키워가지고 했다고요? 내가 뭐 연구했어? 그냥 또 아무나 얘기해보려서 얘기하는 거니.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죠, 자제를. 네. 아니, 그러니까 독수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독수리는 주로 이제 매인데 독수리도 사실은 몽골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맞았네요. 독수리를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민족이었다니까. 그렇다면 칭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 그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바로 복수입니다. 네? 복수. 개인적인 복수와 가족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복수, 이것이 확대가 되면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정복하게 된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정복자 칭기스칸의 남달랐던 출생과 성장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칭기스칸의 아버지는 이수게이라고 하는데 그는 몽골 부족 보르지긴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의 아버지 이수게이가 여기 메르키트 부족장의 여자를 약탈해 옵니다. 그 약탈해 온 여자가 바로 후엘룬, 칭기스칸의 어머니인 것이죠. 자, 이렇게 아내를 빼앗아 왔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몽골 초원에서는 조금 흔한 그러한 약탈원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자도 그러잖아요, 사자도. 사자랑 똑같은 방법이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데 그 아이가 바로 훗날의 칭기스칸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은 태몽부터 엄청났다고 합니다. 칭기스칸 어머니가 게르 안에 있을 때 천장으로 새어들어온 빛이 그녀의 배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임신하면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될 아들을 하나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와. 그런 소리가 귀로 들렸다고 합니다. 또 칭기스칸이 태어날 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정복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왜냐하면 칭기스칸이 태어날 때 오른손에 핏덩이를 쥐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어? 핏덩이를 쥐고 태어났어요. 끈적끈적한 그런 핏덩이를 꽉 쥐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몽골에서는 현재도 아기들이 태어날 때 손에 이제 핏덩이가 이렇게 좀 묻어 있거나 쥐고 태어나면은 되게 이제 전사가 태어났다 오, 이런 약간 그런 좋은 의미구나. 징조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 네. 이렇게 대단한 태몽과 징조를 안고 태어난 칭기스칸이지만 몽골 초원의 눈물이라 불리는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유목민이 존재하는 사이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몽골에는 나이만, 타타르, 메르키트 등 강력한 부족들이 있었고 몽골부처럼 약하지만 각자의 세력을 유지하며 사는 많은 부족들이 대립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격렬한 싸움과 서로 약탈을 해야만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렇게 부족들이 많은데 저 중에서 칭기즈칸은 어떤 부족이었어요? 예, 바로 칭기스칸은 그 중에서도 약했던 몽골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 심지어 적게 시작했네요. 예. 몽골. 그러니까 몽골은 세력이 약한 부족들 중에 하나였고 이 몽골부에서 태어난 칭기스칸은 몽골 초원 자체만을 통일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몽골 유목민 전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외부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칭기스칸이 태어났을 때 거의 몽골 초원의 눈물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된 이유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때문입니다. 금나라는 당시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자원이 풍부해서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들은 치열한 야생 속에서 점점 강력해지는 몽골 유목민 집단을 보고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방법으로 몽골 유목민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나라는 이 타타르를 앞잡이로 내세웁니다. 네가 몽골 초원을 통제해. 대신 우리가 너에게 그만큼 대가를 줄게. 그래서 타타르부가 몽골 초원을 감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금나라는 몽골 유목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또는 힘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계획을 실행합니다. 말들을 못하고 다니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허가증 없는 말은 못하게? 자, 힌트는 싸우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아, 전사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전사를 없애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금나라는 타타르를 앞세워 포로를 잡은 후 수레바퀴보다 키 큰 남자는 모두 죽입니다. 몽골 초원의 남자 아이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거친 야생의 땅 몽골 초원에서 혼란과 분열 속에서 생존한 칭기스칸은 이제 9살 되던 해에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제 몽골부가 주변으로부터의 견제를 받으면서 연합 세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결혼 동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콩기라트라고 불리는 부족으로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Би чамайг сонгож явлаа. Би зөвшөөрч байна. 그리고 나서 동시에 자기의 후원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의 풍습에 따라 칭기스칸의 아버지는 칭기스칸을 사돈집에 머물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적을 만나게 됩니다. 타타르구나. 타타르부를 만납니다. 아휴.
그런데 타타르부가 이수게이를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뭐 술 한잔하고 음식 좀 먹고 가시라고. 안에 벨기에 떡다 뭐. 자, 그런데 이게 초원에서 아무리 적이라고 그래도 이러한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초원의 룰, 법칙이 아니었던 것이죠. 거의 예. 싸우자. 아 진짜요? 네. 아무리 적이라도 초대를 받으면은 그 자리에 그 베푸는 음식이나 그런 거는 먹어줘야 되는 그런 풍습이라고 지금도 해야 되나? 그런 게 몽골 게르나 또는 어떤 집안에 방문했을 때 음식을 맞아요. 대접하면은 최소한 맛을 보는 것이 예의입니다. 있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걸 독타면 어떡해? 예를 들어 독살이라고 하면 술에 독을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은반지를 껴서 이거를 해서 만약에 반지가 색깔이 변하면은 아 이거는 독술이다 해서 바로 이제 안 먹는 그런. 아, 맞아요. 이런 거 네. 있어가지고 예전에 옛날 계란찜 먹을 때 숟갈 변해가지고 엄마 보고 독 탔냐고. 형이요? 네. 그랬던 적 많아요. 아 네네. 타타르족은 몰래 술에다가 아유. 독을 넣었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몸이 불편해지면서 결국 집에 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엄청나게 슬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그 어린아이 칭기스칸에게 모든 시련과 역경이 동시에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이 없이 초원에 버려진다는 것은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어요. 아. 더군다나 칭기스칸은 삼촌들과 부족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칭기스칸은 포로 생활까지 하며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엿봅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칭기스칸에게 탈출의 기회가 생깁니다. 탈출을 하자마자 그의 아내 브루테가 있는 부족으로 찾아가고 힘을 회복하려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든든한 뒷배를 얻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칭기스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유, 또 왔어. 예. 어떤 위기냐면은 바로 자기 아내 브루테를 메르키트부가 약탈을 해갑니다. 자기 엄마도 메르키트에서 빼앗아온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복수죠. 아 메르키트가 복수한 거야. 아내를 다시 또 잃게 되었죠. 네. 예,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의형제 케레이트부의 옹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이 같이 메르키트부를 공격하자. 내 의형제의 아들이 찾아왔으니 내가 네 청을 들어주겠다. 조력자가 있었구나. 태무진과 옹칸 그리고 여기에 태무진의 의형제 한 명이 또 참가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태무진과 의형제를 맺었던 자무카. Одоо үйл ахгүй болцоолоо. Тийм ээ. Бид нэр ах トゥ нар болсон. 몽골에서는 한번 의연제를 맺게 되면은 끝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도 가족 그 바로 다음에 친구. 약간 친구를 되게 의미 있게 그런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되게 의리를 중시하는구나. 칭기스칸과 자무카의 의형제 맹세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칭기스칸은 이제 옹칸과 자무카의 도움을 받아서 메르키트부를 공격을 합니다. 칭기스칸은 자기 부인을 찾아옵니다. 결국 메르키트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칭기스칸은 전리품들을 나눠주고 예. 내가 더 많이 안 가져요. 똑같이 갔거나 아니면 내가 덜 갔거나 하면서 부하들을 챙깁니다. 확실히 인기가 많았겠네요. 당연히 예, 인기는 초원에서 급상승한 거죠. 몽골 초원에서 칭기스칸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초원을 통일하고 예, 1인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이때부터 예,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86년 경에
몽골 부의 칸이 됩니다. 칸, 드디어 칸이 됐나요? 예. 그런데 칭기스칸이 이제 칸이 됐다는 그러한 소문이 돌자 의형제였던 자무카가 묘하죠, 느낌이. 질투하나? 그 의형제가 오래 못 가겠는데요. 예, 많은 이들의 신임을 얻는, 그러면서 힘이 강력해지는 칭기스칸과는 달리 자무카가 이끌던 부족에서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무카 부족에서도 칭기스칸을 따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까지 생깁니다. 결국 자무카는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배신을 보면서 아주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결국 칭기스칸과 자무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1차 전쟁에서 자무카가 이깁니다. 이게 또? 예, 자무카가 이겨요. 아니 인재도 없는데 어떻게 이겼지? 자무카의 군대가 기본적으로 많았구나. 전사가 많고 게다가 아직은 자무카가 훨씬 더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무카와의 전투에서 졌는데 그 후에 칭기스칸이 어떻게 되나요? 이 전투에서 칭기스칸은 지게 되지만 그러나 큰 타격을 입지는 않습니다. 자무카가 이겼죠. 네. 이겼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칭기스칸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긴 게 아니죠. 예, 얼마나 확연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망갔던 자기 부족원들을 이번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잡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여요? 죽입니다. 배신한 이들을 소태 삶아 죽였어요. 삶아 죽였어요. 와. 물을 끓여서 그 사람들을 솥에 집어던져서 그 뜨거운 물 그냥 살짝 닿기만 해도 초원에서도 이런 방식의 처벌은 정말 드문 일이었죠. 이 사람에게 충성을 할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아니면 마음을 접는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나도 언제 삶아질지 모르고. 맞습니다. 두렵고 그래서 자무카는 내부에서조차 인기와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칭기스칸이 몽골부를 통합해 나가면서 세력을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또다시 자무카 세력과 두 번째 또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장 선택의 우선권이 칭기스칸에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리한 곳이 아닌 불리한 곳을 선택을 해요. 뭐 선택권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 선택권이라는 게?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약자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 여기서 싸울래? 여기서 싸울래? 전쟁터를 네가 정해 이런 그렇죠. 거예요? 예.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들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맨 꼭대기죠. 그런데 칭기스칸이 전장 선택권을 여기다 씁니다. 야 저기는 완전 화살바지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칭기스칸이 새로운 전술을 씁니다. 이 산을 불태우나? 아니요, 사방을 다 막아버립니다. 포위를 해버려요.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떨어지면은 고립이죠. 지구전으로 공급이 가면서 안 되는구나. 자무카의 군대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이 1201년 쿠이텐 전투에서 칭기스칸에게 지게 됩니다. 이후에 나이만으로 도망을 갔어요. 칭기스칸의 몽골부는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이만 키레이트 타타르의 버금가는 세력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이제 타타르. 역시 타타르입니다. 빠릅니다. 예, 바로 타타를 쳐요? 오히려? 쳐야죠. 저희 복수해야지. 칭기스칸은 이제 타타르와의 전쟁을 앞두고서 부하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규현 씨가 한번 힘있게 읽어줄래요? 적을 누르고 전리품을 얻기 위해 멈추지 마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전리품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내가 만약에 병사라면 이거 네 거야. 진짜 인센티브인 거죠. 너 네 거야 이러니까 막 더 막 열심히. 더 잘 싸우고 싶고 막. 칭기스칸의 이 조치는 엄청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움을 하게 되죠. 왜? 싸워서 이기면 다 내 거니까. 결국 1202년 타타르와의 전쟁에서 몽골부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자무카와의 결투에 타타르를 물리친 칭기스칸이 케레이트마저도 복속을 시킵니다. 특히 패배한 후에 자신의 편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파멸을 시킵니다. 네. 성인들을 완전히 멸족을 시켜야지 복수당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체험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칭기스칸이 이 나이만과의 전쟁에 이를 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의형됐던 자무카가 패하면서 나이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몽골부는 사실 수적 열세였기 때문에 칭기스칸이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긴장되네요. 예, 맞춰보세요. 칭기스칸이 자신의 군대 숫자가 더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쓴 방법은 무엇일까요? 난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거. 해보세요. 정답 허수아비 아니야 허수아비? 초원에서 쓰는? 예, 정답입니다. 참 똑똑하네요. 아니 이거 너무 뻔해 보여가지고. 다들 지금 몰라서 얘기 안 하는 줄 알아요, 정답을? 아 그랬어요?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요. 아니야, 칭기스칸의 군대가 10배 이상 적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비마에다가 허수아비를 안치고 심지어는 말꼬리에 나뭇가지 같은 것을 묶어서 막 뛰어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나이만의 처지가 사실은 별로 나아질 기미가 없고 몽골부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무카가 나이만부에서 또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자무카를 끌고 몽골부로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이 부하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자무카를 칭기스칸에게 바치니까 칭기스칸이 우리에게 큰 상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왔겠죠. 그런데 칭기스칸은 자기 주군을 배신한 부하들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하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자무카를 죽여야 하죠. 자무카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땅에 피를 흘리고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죽였느냐면은 자무카를 펠트에 말아 말들이 밟아 죽입니다. 아니 그럴 바엔 피 흘리고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그 당시의 가치관과 지금 우리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자기 의형제였던 자무카를 마지막으로 친구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칭기스칸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진 채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몽골의 초원을 하나로 통합을 했죠. 드디어 1206년 대몽골국의 대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이구 화려해졌다. 왕관을 썼네요. 칭기스칸이 왕관을 쓰고 있고 게르가 보이죠? 건물이 아닌 게르에서 이렇게 대칸으로 즉위를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 그렇죠. 예. 대칸이 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통일을 했지만은 여전히 내부는 분열된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경쟁 부족들의 우두머리들, 귀족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시족, 부족 단위의 몽골 초원을 다 해체를 시키고 다시 재편성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15살부터 65세, 70세까지 현역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15살부터 남자들은 65세, 70세까지
다 전쟁에 참여를 해야 돼요. 야, 그건 뭐 재수 좋아서 오래 살게 됐는데 오래 살아도 군대에 계속 가야 현역으로. 계속 현역으로 가. 그냥 그런데 살면서 죽을 때까지 가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하면은 들어오는 게 많죠. 전리품을 받을 수 예, 있죠. 그리고 몽골 유목민으로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남자로서의 영광스러운 프라이드. 일이구나. 자부심이 있는 거죠. 아주 부지런한 군인이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들려요. 원래 몽골의 군사제도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규율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예, 한번 칠판에 띄워주실까요? 유목민의 군대는 그래서 10호제가 기본입니다. 10호, 100호, 1000호, 만호. 10명이 있으면은 한 개 분대인 거죠. 그리고 10명인 분대가 10개가 있으면은 그러면 100명이 되죠. 예, 그리고 100호가 또 10개가 있으면은 1000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1000호가 또 대여섯 개 되면은 만호가 돼요. 그래서 한 6, 7천 명 정도라고 실제 군대를 보면 됩니다. 만호장, 천호장, 100호장까지는 칭기스칸이 직접 임명을 해요. 칭기스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한 번 투맨은 뭐 계속 투맨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칭기스칸은 10명을 통솔해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명, 10,000명을 맡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10호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100호장도 될 수 있고 1000호장도 될 수 있고 만호장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문을 열어놓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예. 우리가 볼 때는 비록 조금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하고 무자비한 예케자삭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민심과 군대를 장악을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퀴즈예요? 이게 법률인가요? 법률. 예, 법률 중에 몇 조항입니다. 저게 다 같은 건가요? 그렇죠. 네 개가? 여행자를 돕지 않으면 물이나 재의 소변을 보면 가출한 노예나 포로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단어 하나예요? 예,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정답. 이게 즉시 처결 아닐까요? 바로 죽는다. 예, 맞습니다. 사형입니다. 예. 여행자 안 도와줬다고 사형을 해버려. 야. 몽골 가서 저 여행자예요 저는. 지금 계속 이러면 다 도와주겠네 몽골 예. 분들이. 왜냐하면 여행자를 돕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몽골 초원에 가서 게르에 그냥 맞아요. 들어가도 돼요. 진짜? 앉으면 먹을 거 줘요, 그냥. 맞아요, 예. 맞아요. 우와 대박이다. 심지어 손님이 왔다 하면은 양 한 마리 그 날에 그냥 먹어요. 진짜? 진짜 정이 많은가 봐요. 정도 엄청 많고 양도 많아요. 그리고 예, 물이나 재 소변을 보면은 맞아요. 역시 어. 그리고 왜 그게 무슨 신호인가요? 쟤를 유목민들이 겨울에 그 게르가 아무리 따뜻하다고 해도 온기가 없으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불씨는 항상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그렇지만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몽골인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칭기스칸은 분열된 유목민을 몽골 제국으로 통합한 다음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그 전에 몽골 초원이 워낙 혼란했고 분열돼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많이 죽었고 가축도 부족해지고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많이 부족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목 국가는 정복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칭기스칸은 몽골 군대를 이끌고 이웃 나라로 향했죠. 그래서 칭기스칸의 군대가 가장 먼저 목표로 삼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금나라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금나라를 가기 전에 먼저 들린 곳이 있습니다. 딴 데로 갔어요? 왜냐하면 금나라와 연합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지금은 요만큼이 몽골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먼저 가야 되는데 이 금나라와 손을 잡을 위험이 있는 서화. 탕구트, 서하. 그리고 탕구트에는 특히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실크로드의 길목이었기 때문에
재화가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해서 이제 금나라와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탕구트는 칭기스칸에게 항복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이길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낙타, 비단, 곡식 많은 공부를 바치고 탕구트의 왕의 딸을 칭기스칸과 혼인시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서하, 서요까지 점령한 칭기스칸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금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금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였어요. 정주 농경도 알죠, 초원의 유목 사회도 알죠, 심지어 수렵, 어로까지 복합 경제를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의 화북 지역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거두면서 강력한 나라로 금나라는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금나라를 정복하는 순간 아시아에서 이 지역에서 탑에 오르는 거죠. 이제는 근데 복수가 아니네요. 예, 이제는 복수를 넘어서서 동아시아에서 패자가 되는 것이 꿈이 커진 거죠.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예, 맞습니다. 9만에서 한 12만 정도의 정예병을 탱크 9만 대, 10만 대, 12만 대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속도로 두두두두거리면서 초원이 땅이 울리면서 오면은 쓰러집니다. 그냥 말로만 가도 다 쓸리겠는데요? 말로만 밟아도? 그런데 이제 이 금나라는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식수와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버티기 전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기스칸이 새로운 전술을 씁니다. 또 알 것 같아. 옛날 배운 것 같은데 이거? 이거를요? 아니에요? 그지? 얘기해 보세요. 투척기 같은 거. 투석기? 아, 투석기. 아닙니다. 그때 어떤 전술을 썼느냐면은 밖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금나라 측에다가 이상한 제의를 합니다. 제비 10,000마리를 잡아서 보내주고 고양이 1,000마리를 잡아달라. 그러면 우리 포위 풀고 물러나겠다. 아, 이거 뭐. 심리전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금나라 지휘관은 쟤들 이상하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포로를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근데 이 포로가 이미 예정된 포로였던 거예요. 잡히기로 돼 있던 포로예요. 그래서 포로가 가서 우리 몽골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금나라에서는 그래? 와, 잡아서 보내줬어요. 제비와 고양이로 뭘 하려고 그랬지?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칭기스칸은 적에게서 받은 고양이와 제비로 금나라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가 금나라를 무너뜨린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니, 난 감이 안 오는데. 정답. 예, 지원 씨. 제비와 고양이를 훈련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고양이가 제비를 타고 성벽을 날아가는 거예요. 점프를 낙하를 해서 다시 가는 거는 맞습니다. 어떤 용도로? 아, 정답. 그거 잡느라 다들 지쳤을 때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예, 아닙니다. 아니 몽골 사람도 못 맞추면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제비와 고양이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 꼬리. 예, 자, 꼬리까지 나왔습니다. 정답. 꼬리에 불 같은 걸 붙여가지고 보내요. 예, 정답입니다. 아. 헝겊을 묶어서 불을 붙여서 고양이와 제비를 놔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고양이와 제비가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집으로 날라 들어가고 성벽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나라 성 안에 있는 불바다가 되겠구나. 예, 불바다가 되는 거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대? 그러니까 그 동물의 습성을 이용했네요. 귀소 근데 본능을. 가는 동안 안 타고 그냥 계속 예, 유지가 그 정도로 이제 기름을 바르거나 해서 오랫동안 불이 붙어 있을 수 있게 이게 이제 뭐 역사적 기록이 나오는 거니까. 몽골군은 제비와 고양이의 습성을 이용해 금나라 성안을 불바다로 만든 다음 높은 성벽을 뚫고 금나라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몽골 초원과 주변을 지나서 더 큰 세상으로
말발굽을 돌리게 됩니다.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는 두 번째 여행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엔 또 어디로 떠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떠나요? 또 떠납니다. 갑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여행지는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여기가 우즈벡이라고요, 지금? 오, 너무 이국적이에요. 히바요? 히바? 와. 너무 너무 이뻐요. 예쁘다. 진짜요.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여기도. 이미 지금 가고 있어요. 아, 네. 색감을 되게 독특하게 쓰셨다. 이쪽은 물이 부족하죠. 물이 부족해서 물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타일로 많이 씁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칭기스칸 얘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우즈베키스탄은 왜 온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의 한 곳이 칭기스칸과 그의 후손들이 몽골을 넘어서 그다음에 서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은 어떻게 이제 몽골 제국을 넘어서서 더 큰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다시 한꺼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칭기스칸이 금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주변 국가의 정보들도 계속 소홀히 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했어요. 금나라가 문화적,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었다면 군사적으로 몽골과 비슷하게 성장하는 또 한 나라가 이 우즈베키스탄에 탄생을 한 거예요. 바로 호레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호레즘. 호레즘? 혹시 여러분들 수학에서 알고리즘, 네. 예. 네. 그게 바로 알콰리즘이 이렇게 돼요. 콰리즘 사람이 만든 수학이에요. 그게 영어로 들어가서 알고리즘이 되고 이런 수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까지 발달한 나라가 바로 호레즘입니다. 그럼 영어로 들어가. 거기서 나온 거구나. 호레즘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이 생목인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생목인. 그래서 잘못 배울 때는 눈에 색깔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원래는 다양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특히 수공업에 능하고 또 장사에 능해요.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실크로드 교역을 담당을 했던 사람들이죠. 동서양이 만나는 교차로에 딱 위치하고 있거든요. 실크로드의 길목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서 실크로드, 남북 실크로드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레즘이 아랄의 카스피해 밑으로 해서 페르시아만 입구까지 해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군사 대국이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걸친 엄청난 영토가 모두 호레즘이 통치하던 땅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칭기스칸이 탕구트 점령했죠. 금나라 정복했죠. 그다음에 서요는 그 이전에 이미 몽골에게 자발적으로 복속했어요. 예. 왜냐면은 알거든요. 뭐 싸워봐야. 유목민들이 통합되면은 우리가 목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밟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너희들에게 세금을 바치겠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럼 저 호레즘을 정복하면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발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칭기스칸은 이제 정복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교역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칭기스칸은 교역하자라면서 사신단을 보냅니다. 호레즘 군주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라. 나는 호레즘과 싸움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전리품을 양도해 줄 준비도 되어 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까지도 또는 상인들에게도 호레즘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 평화롭게 교역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자라고 보냈죠. 와. 그런데 사실
그건 표면적입니다. 아, 실제로는 숨은 뜻이 있었죠. 호레즘 왕국의 군사력이 강력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칭기스칸이 싸움을 피하고 사신단을 통해 교역 정보만 가져가려던 속셈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호레즘의 무하마드 샤 왕도 칭기스칸의 그 속뜻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절단을 몰살을 시킵니다. 와, 사절단을 몰살을 시킵니다. 와. 가지고 온 선물을 다 몰수를 해버려요. 한번 해보자 이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여기도 군사 대국인데 네. 몽골의 사신을 죽인 것은 사실은 전쟁 선포예요. 그러니까는 몽골에서 다시 한번 네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하면은 내가 군대를 일으키지 않을게. 그런데 그 사신단을 또 죽입니다. 예. 예. 결국 이제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이젠 가야죠. 복수. 드디어 호레즘으로 1218년에 출발합니다. 1218년이면 거의 이제 50대 아닌가요? 60 가까이 된 거죠. 네. 그러면 몽골인들로서는 나이가 너무 많죠.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기스칸은 어쨌든 전쟁에 현역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칭기스칸의 몽골군은 기본적으로 세 갈래로 나뉘어 진군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을 또는 세 갈래가 만나서 동시에 한 곳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레즘이 칭기스칸의 그 공격을 간파한 거예요. 그때 어떤 전술을 썼느냐면은 버티기 전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 군대가 금나라 투석기에 돌 수십 발, 수백 발, 수천 발을 동시에 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전, 홍보, 심리전을 이용을 해서 누구라도 항복을 하면은 그의 처자식과 집안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처자식은 물론 모든 친족을 다 몰살시킬 것이다. 공포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싸울 의지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호레즘의 많은 지역들은 칭기스칸에게 자발적으로 복속하는 곳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항복한 지역은 약속대로 목숨을 살려주지만 반대로 항복하지 않은 도시에서는 초토화시켜버려요.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역 메르브, 아프가니스탄 지역 헤라트, 이란 지역의 니샤프루 등의 도시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특히 니샤프루 지역에서는 칭기스칸의 사위가 먼저 공격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도시의 외곽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칭기스칸의 아들 톨루이가 도시를 급습해서 함락시키고 그 도시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학살해버립니다. 모두 불태우고 시민들은 물론이고 개와 고양이까지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슬람 측의 역사 기록에는 100만 명 단위로 죽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은 호레즘에 보낸 자신의 사신들을 처형했던 인물 이난축에게도 아주 호된 복수를 합니다. 바로 눈과 귀에 뜨겁게 녹인 은을 부어 죽이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칭기스칸의 사신을 공격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죠. 너무 무섭다. 그리고 칭기스칸이 쳐들어갔을 때 호레즘의 왕이었던 술탄 무하마드 샤는 칭기스칸과 몽골군의 기세에 눌려 이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무하마드 샤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칭기스칸의 부하 장군들이 무하마드 샤를 잡기 위해 3,000km 이상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군을 피해 도망갔지만 무하마드 샤는 카스피의 작은 섬에서 결국 굶주림에 폐렴까지 걸려서 죽게 됩니다. 몽골군은 호레즘의 왕을 추격하면서 조지아를 비롯해 러시아 남쪽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군이 러시아 군대와 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 연합군은 5만에서 8만이었지만 당시 몽골 군대는 2만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군대가 온 상황이었죠. 이 전투가 바로 몽골군과 유럽군의 첫 번째 결투, 칼카강의 전투입니다. 호리즘의 왕인 무하마드 샤를 잡기 위해 몽골군은 남러시아 초원 정찰을 나서게 됩니다. 단순히 정찰과 현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러 간 것이었죠. 그런데 몽골군의 출현에 러시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자신들을 공격하는 건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고 연합군을 모아서 칼카강 부근에서 먼저 몽골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이미 전쟁에 특화돼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적은 숫자의 군대이긴 하지만은 러시아 연합군을 가뿐하게 무찔러 버립니다. 이때 몽골군의 승리로 인해서 유럽 대륙 전역에 칭기스칸의 몽골군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고 최강의 군대인 몽골군에 대한 두려움이 유럽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몽골군이 패배를 모르는 전쟁에는 귀신,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칭기스칸의 병법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목민의 독창적인 병법이에요. 이 몽골 군대는 오랜 시간 동안 말에서 생활을 해왔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활을 앞으로만 쏘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뒤로도 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뒤로도.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진짜 뒤로 쏘네요. 와. 너무 신기하다. 대단하십니다. 와. 말이 없으면 삶이 아니었죠. 초원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자가 발명이 돼요. 등자가 있으면은 두 손을 놓고도 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와, 근데 그러면은 몽골군은 그냥 활로만 거의 싸운 거예요? 그 몽골군이 싸울 때 이제 말 위에서 활만 쏘는 게 아니라 단검도 있고 그리고 마름쇠라고 있는데요. 4개의 갈고리가 있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냐면 달리면서 뿌려요. 그럼 상대방의 말들이 그거를 밟으면서 말은 쓰러뜨리고 이거는 근데 몽골에서만 사용이 됐던 게 아니라 아예 그때 당시 전쟁 시대에 유럽에서도 많이 사용이 저 됐다고. 맞아요. 저런 거 알죠. 도로에다가 뿌려놓으면 도망가는 자동차들 타이어 터지라고 맞습니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타이어가 터지지만 그 당시에는 말 발굽에 찍히면은 말이 쓰러지죠. 그래서 후퇴할 때 특히 많이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동력이죠.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보급 부대가 생각이 나죠. 식량 보급 부대, 뭐 당연히 다친 사람들 또 의료 부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보급 부대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가 없다고요? 예, 자기 말 안장에 또는 말 안장 옆에 주머니에 육포 또는 안장 밑에 고기를 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말 등에 온기로 고기가 익어요. 살짝. 심지어는 뭐 생으로도 먹으니까. 어쨌든 이동하면서 간단하게 계속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그 아는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패티 있잖아요. 네. 고기요? 그 고기 패티도 몽골군이 먹던 타타르 스테이크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고기나 양고기 덩어리를 잘라가지고 그 안장 밑에 넣어 다녔는데 그게 이제 패티처럼 지디겨지고 익으면서 숙성이 되는 거죠. 네, 패티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몽골군들은 내가 타는 말 이외에도 예비말을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한 서너 마리에서 대여섯 마리까지. 말이 그만큼 많나 봐요. 예. 그래서 몽골인들은 단기 승부를 보지 않고 계속 치고 빠집니다. 그리고 말이 지친 기색이 보이면 바로 말에서 내리고 다른 말을 타면 되는 것이고 그럼 저쪽 말이 달려오다가 지쳐요. 그냥 그때 다시 역습하는 거죠.
말 탄 몽골인 한 명이 예비막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의 움직이는 군대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강력한 법입니다. 군사들이 유대감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 싸울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든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몽골군이 목숨을 바쳐 싸울 수 있게 만든 칭기스칸의 강력한 법은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을 말하시면 됩니다. 강력한 법. 정답. 가족들을 그거 하는 거예요. 인질로? 네. 아, 그건 너무 돌아오면 그거 아닙니다. 네, 그것도 가족이 땡. 없다. 아, 네. 너무 나쁘게 하면 자묵한하고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아까 우리가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 10,000호장 그 제도에 힌트가 딱 숨어 있습니다. 아, 정답. 자, 넌 바로 강등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땡 아닙니다. 정답. 예.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은 그 호 전체가 다 같이 처벌을 받아요. 다 같이 죽는다. 정답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전쟁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또는 포로가 됐는데 구해오지 않고 나만 살아오게 되면은 너는 사형이야. 그 법이 담긴 내용을 자 규현 씨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전투 중 한 명이 도망가면 부대원 10명을, 10명이 도망가면 부대원 100명을 처형한다. 전투를 할 때 999명이 모두 쓰러지고 한 사람만 살아왔을 경우 설사 그 자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는 전우들과 같이 남아있지 못했기 때문에 처형된다. 와, 되게 혹독하다 이거. 무섭다. 계속 그렇게 결속력을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다른 땅에서 죽어도 언젠가는 내 가족 옆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치,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 더 파이팅 있게 싸울 것 같아. 네. 칭기스칸은 적군일지라도 신뢰를 지킨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아군일지라도 배신한 사람은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지휘관과 군사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지휘관들조차 병사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몽골 군대는 완전히 열린 그런 사회, 열린 군대가 된 거죠. 이렇게 강력한 군대로 서방 국가들을 정벌하고 돌아온 칭기스칸에게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항복했던 이 탕구트가 호레즘 정복 전쟁에 군사를 안 보냈어요. 아까 항복했잖아요. 네. 그러면 군사를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갔다 와서 보자. 그래서 결국 26년에 탕구트 원정을 떠납니다. 또 가요. 1년 쉬고 바로. 이거 가만히 냅뒀더니 이거 안 되겠네 그럼요. 하면서. 그런데 바로 이 탕구트의 반란을 진압하던 칭기스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이 칭기스칸이 서하 반란을 진압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칩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다칩니다. 탕구트 원정에 직접 참전한 칭기스칸이 전투용 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야생마포에게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란 야생말이 칭기스칸에게 돌진하게 되고 이에 칭기스칸이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치면서 그다음에 고열에 시달리고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이제 직감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칭기스칸의 나이가 이미 60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칭기스칸은 이제 후계자를 지목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네. 칭기스칸이 죽기 전에 자기 옆을 지키던 아들들, 후계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정답. 예, 규현 씨. 내가 죽으면 이제 주변에 이제 나에게 내 위세에 굴복하던 이 다른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형님. 규현 씨가 정답입니다. 규현 씨가 정답입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예, 맞습니다. 야, 누가 몰라서 안 맞춰? 왜냐면
그게 바로 맞추면 어떡하냐. 너. 아니, 난안 칭기스칸은 내 죽음을 비밀로 하라. 칭기스칸이 남긴 유언대로 칭기스칸의 죽음과 그다음에 그가 묻힌 장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요. 와. 왜 칭기스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정말 칭기스칸의 무덤을 표식을 안 한 이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무덤을 누군가가 파헤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기스칸은 그 당시부터 어쨌든 적이 신적인 많았으니까. 그러한 존재였고 몽골인들에게는 보호해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칭기스칸의 시신을 묻을 때에도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무덤을 건설했던 인부들마저도 1000명 정도를 다 죽여버립니다. 어이구.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칭기스칸 가문의 고향이었던 hen티 산맥, 부르칸산 근처 어디일 거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합니다. 아, 시신을 아직도 못 찾았다고요? 예. 저희 몽골 사람들은 또 그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칭기스칸이 이제 그 시신을 땅에 묻은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엄청 넓게 뿌린 다음에 수만 마리의 말들을 밟게 했어요. 또 거기도 밟았네. 네. 밟아요. 예, 역시 밟았어요. 네. 이렇게 말들이 달리게 한 다음에 그 위에 나무까지 심어버리니까 나무를 심었어요? 네, 아예 그 땅 위에다 나무를 심어버린 거죠. 진짜 그냥 자연으로 또 돌아가셨네. 평생 몽골 제국을 위해 싸운 칭기스칸. 그는 자신의 죽음조차 비밀로 하면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칭기스칸이 죽고 칭기스칸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3번째 우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2번째 군주가 됩니다. 말과 칼로 그리고 화살로 전 세계를 누빈 칸의 후예들, 그 시작을 칭기스칸이 시작했다면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동유럽, 서양까지 제국의 영토를 넓힌 거는 바로 우구데이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러면 징기스칸 때가 아니네요. 예. 그래서 세계 정복으로 나아간 것은 사실은 칭기스칸이 아닙니다. 칭기스칸의 자식들이에요. 예. 1229년 우구데이가 대칸이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에서는 고려를 침략하고 한쪽에서는 자기 아들들과 또 조카들을 보내서 러시아, 동유럽, 원정까지 보내요. 아니, 그럼 몽골만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피곤하죠. 근데 그럼에도 그게 불구하고 싸움이 돼? 싸움을 해야지 영토를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몽골의 영향력을 키울 수가 있고 최종 목적은 몽골의 상품 교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몽골의 목표예요. 와. 그래서 우구데이 때부터는 이 멀리 있던 서유럽, 유럽도 이제 본격적으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죠. 바로 이때 온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그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그 전투가 뭐냐면은 몽골군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연합군이 맞붙은 리그니츠 전투입니다. 당시 우구데이는 자기 아들 구육과 자기 장조카였던 바투를 총사령관으로 이 동유럽 러시아 원정을 보냈어요. 몽골군은 신속한 기병대와 강력한 공성 무기들로 무장한 몽골 군대는 남러시아의 도시들을 손쉽게 정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유럽까지 진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들이 헝가리 군주에게 보잘것없는 헝가리 왕 빨리 와서 항복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서신을 받은 헝가리 왕 이 사람이 전투를 준비할 새도 없이 15만 명에 이르는 몽골 군대가 둘로 쫙 나눠지면서 리그니츠 그리고 또 하나가 모히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두 곳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특히 그 중에서 리그니츠 전투는 몽골군에게 놀란 폴란드가 서둘러서 이제 연합군을 조직을 합니다. 사실은 이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선제압입니다. 처음 싸울 때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사기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부대가
몽골군을 향해서 제일 먼저 공격을 했죠. 이때 이제 몽골 군대 기병들이 막 말에서 떨어지고 죽고 그러자 유럽 군사들이 더 저돌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결국 몽골 군대는 꽁무니를 빼면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기사들은 무서운 기세로 이제 도망치는 몽골군을 추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진까지 몽골 군대를 같이 쫓아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스키타이 흉노 이래의 유목민들의 고전적인 전술이죠. 약하게 보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군이 와 하면서 쫓아오는 거죠. 적을 속인 다음에 이제는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서 아까 봤던 파르티안 샷을 뒤들려 쏘기를 합니다. 이때 몽골 군대는 그 화살 촉에다가 독까지 발라서 비처럼 화살 수십 발, 수백 발, 수천 발을 동시에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오던 헝가리와 폴란드 연합군들이 다 쓰러지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러한 연합군과 몽골 군대의 전투 장면이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문장이 있는 방패를 들고 있는 쪽이 헝가리 폴란드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몽골 군대가 지금 화살을 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합군 군대가 이제 완전히 전멸한 그림으로 남겨놓은 그 당시의 장면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결국 이제 몽골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그때 유럽 연합군, 헝가리 폴란드 연합군의 지휘관의 목을 잘라서 창에 꽂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서 사실 오른쪽 귀를 잘라서 희생자의 수를 셌는데 그 수가 자루로 9부대 그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유럽, 서유럽 사람들이 저들 지옥에서 온 놈들이야. 그러니까 더 공포에 질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몽골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계속된 승리를 이어가던 몽골군은 오늘날 오스트리아 빈 지역까지 갔다가 돌연 모든 전투를 접고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왜냐하면은 바로 1241년 12월에 두 번째 칸, 대칸인 우구데이가 사망합니다. 오, 빨리 돌아가셨네. 자기 아버지는 거의 60세 중반이 돼서 죽었는데 이 사람은 40대 초반에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거의 다 과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구데이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인 구육이 칸이 되고 그다음에 칭기스칸의 막내 아들 톨루이의 아들이 대칸이 됩니다. 그리고 1260년에 쿠빌라이, 그 동생인 쿠빌라이가 몽골 제국의 5번째 대칸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원세조라고 배웠던 그 사람이 바로 쿠빌라이 세칭칸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빌라이는 결국 1279년에 남송을 정복하면서 중국 영토 전체를 장악을 했는데 이제 딱 50년 동안 오늘날 본다면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일부,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독일의 일부, 폴란드, 헝가리, 동유럽까지 여기가 다 그냥 편하게 말하면 몽골 제국의 영토가 된 거죠. 아니 이렇게만 보면 무슨 지구의 반 같아요.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은 진짜 아니 저 크기면 네. 지구 반이에요. 신대륙 빼고는 지금 다 거의 몽골로 보면 돼요. 이 당시에는 뭐 신대륙을 잘 몰랐으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몽골어로 하면 다이위안 케메쿠 이크몽골올스 이렇게 돼요. 대몽골국. 바로 이때 모두를 다 길을 만들어놨어요. 동서남북을.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을 바로 마르코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쿠빌라이 때 몽골 제국으로 오게 되죠. (17년) 동안
쿠빌라이 칸과 몽골 제국 그리고 중국을 기록을 남기죠. 마르코폴로 베네치아에서 왔던 분인데 조금 그 많이도 배우고 쿠빌라이 칸도에서 같이 몇 년 살면서 그때 다시 이태리 들어와가지고 책 썼어요. 그 책이 바로 우리가 동방견문록이라고 알고 있는 세계의 기술이에요. 원래는 세계의 기술인데 우리가 이제 동방견문록이라고 이미 번역돼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이탈리아에서 중국까지 올 수 있었을까? 다 그 루트를 닦아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실크로드를 몽골인들이 다 연결을 했어요. 그게 이제 교통과 통신 네트워크를 다 연결을 시켰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다 지하철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다 관리하는 거죠. 개방을 했네 예. 그냥. 그리고 없으면 못 사는 말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부 있었지만 광범위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참을 만든 것은 우구데이 칸 때 처음이에요.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국가의 명령이나 그다음에 공문서를 전달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고 전송하고 접대하는 이러한 모든 일을 위해서 마련된 호텔 시스템이지 체인 시스템이에요. 바로 이 역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야참. 그건 아니고요. 바로 한참이란 단어입니다. 역참이라고 그랬죠? 그 참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참이에요. 아, 한참 가야 된다. 예, 한참 그런 가야 된다. 말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북경역에 가면은 북경역이라고 안 쓰여 있습니다. 베이징 짠이라고 써 있죠. 그래요? 참으로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역참할 때 참자예요. 몽골어의 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몽골 사람들은 다민족, 다부족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 여러 지역에 대한 기존 권력들의 정치적인 권위, 또 그들의 문화, 습속, 언어를 모두 인정을 해줍니다. 또 종교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종교를 다 공인했으니까 우와 진짜요? 억지로 바꾼다고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주고 나한테 복속만 인정을 해. 그리고 세금만 조금만 내. 예. 그래서 결국은 13, 14세기에 유라시아는 동쪽 끝에 한반도부터 시작해서 서쪽 끝에 지중해 세계까지 다양한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상호, 소통,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대여행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시에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칭기즈칸 덕분에 글로벌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칭기스칸을 야만적인 정복자 그리고 피해 군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나중에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역사를 또 인물을 평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요점입니다. 그 순간순간에 화날 때도 있고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한번 참고 후위를 도모하는 그것도 굉장히 진짜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느껴지고 치고 빠지는 게 좋았다.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나설 때 나서고 빠질 땐 빠질 줄 알고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오늘 이수 씨는 어떠셨어요? 몽골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숲속에 길을 잃은 원숭이와 같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몽골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숲속의 원숭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브런치 먹어야 되는데 일요일이면. 자, 그런데요. 이때 머리 위로 까만 비행기들이 한 대, 두 대 나타나더니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기 시작합니다. 곧이어서 약 350개의 비행기에서 엄청난 굉과 함께 폭탄이 떨어지기 하와이로요? 시작합니다. 하와이로요? 환상의 섬, 지상 낙원이라 불리던 이 하와이가 말 그대로 불지옥으로 변한 그날 1941년 12월 7일입니다.
네, 여기 지금 일본이 지금 출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정말 이렇게 새까맣게 정말 때로 지금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 날파리 들어가네. 폭격이네. 폭격했네. 갑자기. 그 잘 나가던 미국이 이렇게 폭격을 받아서 쑥대밭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악몽 같은 2시간 동안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망자, 그리고 300대 이상의 비행기하고 약 20척의 배가 파괴됩니다. 정말 순식간에. 그런데요, 이 당시 미 육군은요, 이 새로운 장비였던 그 이동식 레이더를 활용하기 위해서 진주만 공습이 있던 날 아침 두 훈련병에게 이 레이더를 다뤄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레이더에 까만 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한두 대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당황했죠. 빨리 보고를 합니다. 저기요, 레이더에 지금 비행기가 잡힙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 대 같아요. 너무 많아요. 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 보고를 받은 미군 당국은 그거 뭐 본토에서 비행기들이 그냥 오기로 했던 것 같아. 자기 비행기인 줄 알았다고요? 설마.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와이는요, 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하와이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중에 발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머니까. 게다가 바다에서 물자를 보급받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본 입장에서도 하와이로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건 말이 안. 일본도 이게 성공할 거라고 믿질 않아. 진짜 성공하면 확률 50%, 50%. 교수님, 그 일본이 이렇게 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공격한 이유가 또 있죠? 종합 공력이 일본을 1로 잡았을 때 미국은 12예요. 12배 12배. 높은 거예요. 군사력 관련되는 걸 가지고 보면 일본을 1로 잡았을 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30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아니 이게 성공 확률도 이렇게 낮은데 왜 일본은 왜 그랬을까요? 이런 무모한 작전을 감행했을까? 당시 일본은요, 이 태평양 일대에서 지금 세력을 확장한 어떤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의 그 석유를 포함한 모든 수출을 딱 금지해버립니다. 자, 이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조건, 이제까지 일본이 획득했던 모든 영토를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거였죠. 일본이 그럴까요? 어떻게 지들이 뺏은 건데 그걸 놓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 배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석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석유의 거의 80%를 미국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 끊어버린 거예요. 야, 이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올 스톱이 된다는 가정도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동남아 지역으로 그쪽에 있는 유전, 여기에다가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태평양에 지금 누가 버티고 있어요? 미국이 버티고 있잖아요. 미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동남아 지역의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미국에 대한 선제 타격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어디였을까? 그것이 바로 일요일 진주만. 여기를 공격해서 미국의 기세를 꺾어버리겠다라는 작전을 세운 겁니다. 진짜 무모하다. 되게 비효율적인 작전인데? 그렇죠. 자, 진주만 공습에 일본은 성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목표는 뭘까요? 동남아로 가야 그렇죠. 그렇죠.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유전까지 성공적으로 확보합니다. 아 잠깐만요. 하와이를 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동남아 가서 그거 먹을 동안 미국 가만히 있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던 미 태평양 함대, 그러니까 해군 세력이 거의 괴멸됐죠. 태평양 함대가 다시 재건되는 게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은 일본이 무주공산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했죠. 이런 이제 일본의 콧대가 어떨 것 같아요? 기세등등하죠. 자, 이렇다면 한번 우리 미국 한 번 더, 한 방을 더 매겨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타겟을 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아 미드웨이도 미국이에요? 미국령이었습니다 당시. 예, 산호초 섬이에요. 예, 산호초 섬인데 여기에 이제 이 미국 배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바로 이 미드웨이를 칩니다. 특히 이 진주만 공습 때 그 살아남았던 미국의 항공모함. 바로 이 항공모함을 끝장내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온 미국. 그 미국에게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일본 자신의 항공모함 4척을 잃어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주력 부대가 다 타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해권과 제공권을 이제 완전히 일본이 상실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미국한테 뺏긴 전투가 미드웨이 해전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태평양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일본은 완전히 수세로 접어들는 상황이란 말이죠. 미국은 막 계속 밀고 오고 있고 막 폭탄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은요 항복을 수치로 여겨요.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끝까지. 심지어는 이 저항 중에 하나가 1억 인구, 그 1억 인구가 모두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는 1억 총옥쇄 작전. 옥쇄. 네, 다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인간을 폭탄으로 사용했던 자살특공대. 가미가제. 그렇죠. 가미가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가미가제의 유래는요 일본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도 연결이 돼요. 가미가제가 왜 우리 역사와 연결될까요? 혹시 그 배경을 아시나요? 신풍 맞아요. 신풍 맞아요. 신풍을 맞죠? 어떻게 하셨지? 9개 국어. 신풍. 신의 바람, 신이 보내준 바람. 시대를 쭉 뒤로 가면요 바로 고려시대. 왜 징기스칸의 그 후예들 몽골 침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되는데 이 원나라하고 고려하고 연합부대를 형성합니다. 이걸 바로 여몽연합군이라고 해요. 이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 막강한 여몽연합군이 왜 그랬을까요? 가자 했는데 섬이었던 거야. 일본 치러 가자 했는데 섬인데 가자. 선생님 저 기억날 것 같아요. 그 어떤겨? 어떤겨? 선생님 인강 들었을 때 아니 진짜 기억이 나요. 인터넷 강의. 그 일본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고마운 바람이 불어줘가지고 그 영웅 연합군이 도망간 거 아닌가요? 제 랜선 제자입니다. 제 랜선 제자입니다. 박수 한번. 선생님 저잘 컸죠? 아우 너무 좋아. 네, 맞습니다. 아니 바람 불었다고 가요?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바닷바람. 바닷바람. 그렇죠. 네, 어떤 바다를 바람? 건너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바람? 태풍. 아 태풍이었구나. 그렇죠. 이게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아, 근데 왜 하필이면 태풍 보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 태풍이 와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철수했던 것. 그래 몽골은 지상전이야. 이걸 딱 본 일본 사람들이 야 이거는 신이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바람이다. 바로 이 일본 말로 이 가미가제 이 신풍을 가미가 신이잖아요. 가제가 바람이고 바로 가미가제라는 말을 다시 쓰게 된 게 신이 불어준 이 바람에 의해서 폭탄을 싣고 쭉 날아가서 미 군함에 던지겠다.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된 거예요.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 군함으로 돌진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무섭다. 그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보통 깡으로는 되는 게 아닌데. 아, 그렇죠.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출격하기 전에 술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10대들도 있어요. 조종사 10대들도. 오! 오! 비행기를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네. 비행기가 폭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리가 되게 유명해. 가미까지 비행기가 가가지고 띠용 하는 이 소리가. 아, 저게 사실 이 일본에서 이 가미가제는요 아주 용맹한 전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상은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인간을 소모품으로 취급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군은요, 이 가미가제 폭격기가 오직 자살 공격만을 위해 설계된 것을 보고 full bomb, 바보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비행기에 탑승했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천황, 자신들의 어떤 그 천황을 위해서 명예롭게 죽은 영웅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거 왜 죽어야 되는지 그렇겠지. 또 어린애들인데. 이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요,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온 양과 같았다. 어떤 이는 서 있을 수조차 없어가지고 지상 요원들이 비행기에 밀어넣기도 했다. 그럼 대상은 뭐로 정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태울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공군 파일럿을 한 사람 키워낸다 그러는 거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지금 전쟁이 시급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파일럿 중에서도 자원을 받지만 급하게 양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년 비행병 학교 같은 거를 육해군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뭐 이제 뭐 한 3개월이라든지 6개월 정도 교육시켜서 바로 투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 명 양성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도 버거운 그런 일본의 어떤 끝을 보는 어떤 그런 자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자국민의 희생을 좀 막고 빨리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일본의 심장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 계획을 이행합니다. 우와. 이야.
있는 목조 건물이죠. 그렇죠. 이거 뭐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소이탄은요, 불바다로 만드는 무기입니다. 바로 이 대부분의 일본 가옥이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바로 이 소이탄을 선택했던 겁니다. 뭐 바로 타격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 이 소이탄으로 인한 불은요, 삽시간에 건물과 사람들을 집어삼켰고요.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번집니다. 화염 폭풍이 일으킨 바람이 워낙 거세가지고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 아이가 그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였어요. 타 죽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불이 산소를 모두 막 태워버리니까 뜨거운 연기 속에서 질식해서 죽었고요. 끔찍한 열기로 이 화재 현장 가까이만 가도 화상을 입거나 옷이 화르르르 타버릴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잠든 이 깊은 밤에 도쿄는 한동안 한낮보다 더 밝은 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군은 이를 시작으로 일본의 60여 개 주요 도시에 소이탄, 이 폭탄을 도쿄뿐만 아니고요? 네,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제 끝내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제 42년 미드웨이 해전, 43년 과달카날 전투 겪으면서 사실 거기서 전쟁 끝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항복을 했어야 돼요. 이 군사사 쪽에서 볼 때 전쟁 이야기할 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람이 신체 기능이 있잖아요. 몇 % 손실이 일어나면 기능이 제대로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반 이상 나면 끝나는 거예요. 반까지 갈까요? 예, 손상률이 30% 정도가 되면은 이미 더 이상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만둬야 돼요. 이제 항복하는 게 그게 순리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선택한 것은 일본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군들도 굉장히 희생을 보게 되니까 폭격.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당신은 전쟁하면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본인들의 기억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비. 맞습니다. 어쨌건 이 수차례 벌어진 그 미군의 대공습으로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완전 초토화됩니다. 전 이 점이 정말 분노스러워요. 아니, 항복을 안 해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결심을 합니다. 핵폭탄 투하로 이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일본에 투하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대량 살상 무기 리틀보이가 등장합니다. 이 핵폭탄 투하지를 히로시마로 정한 미 공군은요, 일본을 정말 악몽으로 물들일 길이 3m, 무게 약 4톤인 리틀보이를 폭격기에 싣고 남태평양 티니엄섬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드디어 최종 목적지 히로시마로 전속력으로 내달립니다. 왜 하필 히로시마가 선택되었을까? 심하이 하려고 심하. 심하이 하려고 끝내려고. 아, 그런가? 아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이 핵폭탄이 터지기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쿄 공습 이외에 여러 도시들이 지금 폭격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로시마는 바로 그 폭격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한 거예요. 특히 이 히로시마 주변에는요, 조선소와 비행장, 그 항공기 부품 공장 같은 이 군사적 목표물들이 있었고요. 그 전쟁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핵폭탄 투하 후보지에 올랐던 거죠. 야, 위력 보려고 깨끗한 데 선택한 거라고요? 공습 안 한데? 네. 거의 실험이네요. 그러니까요. 즉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이 히로시마는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참 전쟁 중이라 이게 우리 비행기인지 저기 비행기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레이더 식별 번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하죠. 그 군인이? 네네네네. 알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일본은요, 그 히로시마 레이더 관측소에서 폭격기 진입했네? 딱 진입하자마자 동시에 발견을 해요. 공습 경보도 발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그 공습 경보를 해제해요. 갑자기? 네.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가 많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아니 이게 전통적인 공습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다른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긴 거 아닌가? 정답. 야, 타일러 씨는 전술가야.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이거 TV 볼 때 타일러 씨는 미리 대본을 주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아니네. 괜히 뇌생남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쿄 대공습 이후 1년 동안 일본의 주요 도시를 폭격할 때는요, 그냥 폭격기 한 300대 그냥 이상 막 왔거든요. 이거 뭐야? 꼴랑 뭐야? 정찰기인가? 이거는 폭격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나? 그렇죠. 그래서 이 공습 경보를 해제했던 겁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하얀 빛이 히로시마 전역을 삼켜버립니다. 이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일단 번쩍합니다. 번쩍, 그 다음에 소리, 쾅. 그 다음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열. 그 뜨거운 열이 몰려옵니다. 이 폭발 직후 이 태양의 흑점 온도와 비슷한 약 4,000도의 열 폭풍이 밀려옵니다. 이 타 죽은 사람들은요, 약 2,000도의 상태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차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공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있었고 다 그대로 있었는데 이 평범한 도시가 리틀보이가 터지면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겁니다. 이 거리에는요,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들의 살과 피부는요, 이게 녹아내려 가지고 이 셔츠처럼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얼굴은 온통 불에 데웠고요. 특히 제가 이 안구가 이게 녹아내린답니다. 정말 이 당시 도쿄 라디오에서는요,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다라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여기에 피해를 본 그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그거 이거 못 볼 것 같아. 살았다고? 거기서? 옷이 타버리는데. 그냥 뒤인 거죠? 네, 그냥 타버린 거예요. 데여가지고 타버린 거죠? 타버린 겁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얼굴이 못 보겠어. 이 핵폭탄 투하로 히로시마 인구 약 14만 명이 죽습니다. 이 히로시마의 끔찍한 재앙이 내린 뒤어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핵무기가 하나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A short time ago, an American airplane dropped one bomb on Hiroshima. These bombs are now in production, and even more powerful forms are in development. If they do not now accept our terms, they may expect a rain of ruin from the air
the like of which has never been seen on this earth. Behind this air attack will follow sea and land forces in such numbers and power as they have not yet seen, and with the fighting skill of which they are already well aware. 자,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지 정상일까요?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가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게다가 이렇게 너무나도 수많은 이 시민들이 지금 죽어나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살려주세요. 나와야죠. 항복하지 않아요. 와, 대단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와, 독하다. 그 정도 되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일본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천황이잖아요. 천황이고 일본 정부가 오잖아요. 그럼 일본 정부가 거기서 이제 스톱을 걸었어야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항복을 했어야죠. 해야 되는데 항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일본 내부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45년 2월에 수상을 2번이나 지냈던 고노에 후미마루가 천황한테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만합시다. 우리 항복합시다라고 건의를 해요, 천황한테. 근데 히로히토는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항복을 하면 우리한테 가혹한 조건을 내걸 것이다. 전세가 한번 이렇게 좀 뒤집혀가지고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섰을 때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싸움을 그만두도록 하자 하면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천황이 거부하니까 그럼 누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도 이건 뭐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미국은 또 움직입니다. 미국이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3일 만에 인류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인 핵폭탄 팬맨.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그 리틀 보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비교가 되시죠? 더 세 보이는데요? 네. 팬맨 뭐 이름에서 어떤 모양인지 느껴지시죠? 리틀 보이가 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좀 날씬했다면 이 무게 4.6톤인 팬맨은요 이름대로 좀 이렇게 뚱뚱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틀 보이보다 더 강력한 핵폭탄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네요. 보기만 해도. 이 팬맨은요 나가사키 상공 약 600m에서 폭발했고요. 조준점에서 약 3km 벗어나가지고 4만 명 정도가 직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부상과 질병으로 또 7만 명이 사망합니다. 더 끔찍한 거는요. 이 당시 열이 엄청나잖아요. 그 엄청난 열로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이 갈증, 목이 너무 타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재로 생긴 그 먼지와 그름이 한데 뒤섞여서 하늘에서 검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마시면 안 돼. 입을 벌리고 그 검은 비를 마십니다. 그건 지어낸 얘기 아닐까요? 아니요. 몇 천도가 넘는 열이에요.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사능은요. 냄새도 맛도 색깔도 촉감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 방사능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비가 그냥 이렇게 색깔은 좀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흙이 좀 이렇게 섞인 그런 비인가 보다라고 그냥 받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이 담긴 검은 비는 사실상 죽음의 비였습니다. 그 흔적이요 아직도 일본 박물관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흔적이요? 네. 어떤 흔적이? 저게
빗자국이에요? 네. 그래?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받아먹은 거예요. 충격이에요. 뭐 물론 이제 핵폭탄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검은 비를 맞아서 피폭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방사능이 몸에 축적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암 이런 병마와 싸우면서 그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통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 핵폭탄으로 이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가 지옥으로 변하게 되죠. 그제서야 일본 정부는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합니다. 핵폭탄으로 피해를 본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징병징용 되지 않았나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이 한국이 사실 이 핵폭탄 피해 국가라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일본에 떨어진 거지 우리한테 떨어진 거 아니잖아. 뭐 우리랑은 뭐 직접적 관련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번의 핵폭탄 투하로 인해서 당시 한국인 사망자는요 약 4만 명. 4만 명. 어디서? 일본 내에서요? 네. 피해자는요 7만 명에 달합니다. 아니. 근데 히로시마가 산업 도시였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산업 도시인데 인력을 딴 데서 데리고 올 거면 그런 산업 도시로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좀 조선인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핵폭탄이 떨어졌던 그 나가사키 그리고 히로시마 여기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워낙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일단 직접적 피해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폭자 수가 대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투하 이후 방사능은 굉장히 오래 남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러면 노동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재건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전쟁이 끝났는데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폭탄 그 투하 지역에 투입되어 가지고 사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폭 현장의 그 사후 처리하고 이 도시 복구에 조선인들이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 보호 장비 없이 사체 처리, 또 피해자 구호 등의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요. 핵폭탄 투하 지역을 청소해야 됐기 때문에 피폭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실제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일을 할 때 피폭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한 40대 정도 된 아들이 70대 아버지랑 30대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70이 다 돼가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뭐 이미 방사능 후유증으로 인해서 말도 못하고 몸 이렇게 막 붉은 이런 것들이 쫙 몸에서 돋아나는. 근데 더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유전이 돼요. 그게 진짜 무섭죠. 큰 아들은 괜찮은데 30대 작은 아들이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사용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쟁 자체가 없어야 되지만 다시는 핵무기를 전쟁에서 써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아니 저도 저 핵폭탄이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일본인이 죽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몇만 명이 희생당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몰랐어.